여러분 안녕하세요. 131가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요. 사료 만들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료를 만들 거냐? 우리가 비지 같은 경우나 콩 부산물 여러 이제 곡물 부산물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가 사료로 만드는데 이제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비지입니다. 자, 세 번째 얘기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료 문제에 대해서 정부 대책이 이제 열렸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발표된 게요. 옥수수하고 대두, 밀 등등이 이제 1년에 수입을 하는 양이 1,722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비축 물량이 이제 5, 6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나도 큰 걱정 없다고 얘기합니다만은 1년에 1,722만 톤이라는 게 정부 발표입니다. 바로 이제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닭 10마리도 외국 사료가 없으면 우리가 못 키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이제 국내산 생산한 뭐 돼지고기든 수입산이 아닌 이제 그런 계란이라든가 닭고기 같은 것들이 어쨌든 외국에서 수입이 안 하면은 우리가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닭 10마리도 외국 사료라는 거 정말 이거에 대해서요 이제는 인식해야 되고 먼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제 식량 위기는 없었습니다만은 이런 축산 위기라든가 농업 위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거고요. 저는 이제 이상적인 농업이나 음식 구조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사료 100% 작업했을 때 우리나라 안에서의 자립축산이더라고 자립농 이제 자립축산했을 때 분뇨가 나오면 그걸 퇴비를 만들어서 자립농업이 되고 농업주권이나 식량주권 지키는 이런 자립농업 기반이나 자립식량 기반은 한 번쯤 고민하다. 우리가 당장은 안 되더라도요. 누군가가 이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방법에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 한 가정이 가정이라 그러면 농민이라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지식이랄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제가 이제 이런 쪽에 농업을 이제 30년 넘게 이제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그 족찬 신여보거든요. 뭐 사료를 100% 만들어서는가 자립 축산한다, 자립 농업한다 그러면 뭐 좀 손가락질 가깝게 조금 지금도 보면 댓글로 공격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니까요. 전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정보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런 축산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지향하니까 농장으로 많이 찾아갔고 그다음 작년 어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은 이제 전업적으로 이런 내용을 내가 경험했던 걸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유튜브도 또한 이제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공유하는데요. 제가 앞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농업 입문푼으로 해가지고 4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요. 농업을 배우실 때 처음 시작하실 때 뭐 화학농이든 유기농이든 자연농을 하시더라도요. 보통적으로 작물 키우기 많은 생산 쪽에 작물 키우는 기술을 먼저 배우거든요. 우리나라 농업 교육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기농교육이라든가 뭐 기술센터, 신농원이라든가 도시농업까지도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전업적으로 교육만 뭐 전체적으로 교육은 20년 동안 해왔으니까요. 그 현장에 보면 그렇거든요. 작물 키우기, 작물 생산량이 그걸 먼저 배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뭐 식량 생산으로 해가 작물 키우고 많은 생산하는 게 이게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조금 고민해야 된다. 토양 자생력과 작물 자생력, 토양을 살리고 작물에 강한 건강한 이제 작물을 키워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양과 작물 자생력으로 이제 영양으로 이제 하다가 부족한 거를 작물 키우기에 이제 비료 탭에 써서 이런 농사를 짓는 게 또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런 방법도 좀 우리는 체득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요. 오늘 축산도 이제 얘기합니다만은 축산도요. 보시면 이제 친환경 축산이나 유기 축산이나 자연 축산하게 되면 뭐 사육 시설 그쪽으로 먼저 배우거든요. 제가 이제 축산해가지고 뭐 1,000원짜리 계란 해가지고 이런 교육을 해오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봤는데 대체적으로 이쪽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농업과 마찬가지로요. 사료 만들기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축산에서. 근데 사료 만들기는 거의 관심은 없습니다. 되게 왜냐 그러면 거의 사다 쓰니까요. 농업도 마찬가지 작물 키우기 해서 비료탭이 어떻게 해가지고 많이 생산하는 이쪽이죠. 축산도 거의 같습니다. 그 사용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 나서 시설 우리가 이제 뭐 평사다 뭐다 이제 배터리 케이지 이런 게 그 먼저 그 축산의 기준이거든요.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그 농업 쪽에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는 좀 생각도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이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겁니다만은 농업이라면 토양 자생과 작물 자생력, 그 다음에 이제 축사는 사료에서 만들기서부터 사용 관리 이런 것들을 먼저 최우선이라면 사료 만들기죠. 축사. 자, 오늘 사료 방법 이제 첫 번째 들어갑니다. 자, 비지인데요. 제가 이제 비지 버전으로 해가지고 3번을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사료 만들기 위해서 비지를 이용해서 사료 만드는 건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1번으로 해가지고 맞고요. 다음 시간에 2번, 3번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뭐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비지 가축 사료 방법 이제 비지 준비물은요 사료와 재료하고 사료 저장통입니다. 이제 사료를 이제 저장하고 사료 만들게 같이 혼용을 쓸 통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주재료는 비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비지만 가지고 어떻게 만들 거냐. 그 외에도 뭐 콩부산물 아니면 이제 곡물부산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걸 응용하면요. 먼저 이제 재료 비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권장하는 거 앞서도 바로 전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200리터 통이 좋다, 뚜껑 달린 게 더 좋다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뚜껑을 뭐 따가지고 이제 그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구할 수 있는데 뭐 좀 비싼 데는 12,000원, 15,000원 합니다. 10,000원까지도 하고 저희 집 같은 게 이런 뚜껑 달린 게 없어가지고 뭐 육지에서 가져왔습니다만은 10,000원대면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준비하시면 좋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좋고요. 굉장히 작업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데 이런 통을요. 자, 비지를 이런 통에 채웁니다. 이런 통 아까 이제 뚜껑 달린 것도 있지만 이런 통을 해가지고 위에 뚜껑 따가지고 이제 쓰는 건데 이건 더 싸거든요. 저희 제주도만 해도 뭐 4,500원 제가 이제 구매를 했으니까 몇 년 전에 뭐 10,000원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니까 제가 2년 전까지 구매할 때는 4,500원 저 샀거든요. 육지는 뭐 더 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비지를 넣습니다. 통에다 채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밟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팁입니다. 뭐냐 그러면요. 무조건 다 채우고 나서 밟지 마시고요. 3분의 1 정도 30%이 통에 200리터니까 3분의 1 정도만 30% 정도만 넣으시고 이제 밟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쪽에 이게 핵심이거든요. 보통 그냥 채워가지고 그냥 밀봉해가지고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산소가 들어가니까 공기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뭐냐 부패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산소가 안 들어가게 해야 돼. 공기가 안 들어가게. 그래서 3분의 1 정도만 놓고 밟고 그 다음에 채우고 또 밟고 그 다음에 최소한도 200리터 통이라면 3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뭐 5번, 6번은 더 좋겠지만은 최소한도 3번 이상은 채우면서 밟으면서 채워나가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일 핵심적인 기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30% 이제 채우고 또 밟고 그 다음 채우고 또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득 채우고 또 밟습니다.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요. 수분이 많은 비지 같은 경우는요. 쌀게 같은 곡물 같은 이제 수분이 없는 거의 없는 1% 이하의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같이 섞어서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제 다음 편에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쌀게를 넣고 어떻게 하는지 수분 과다는요 숙성하고 이제 장기 저장에서 실패 위험이 높습니다. 수분이 많다 보니까 위에 이제 그런 부패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습니다. 전데 이거는 조금 기술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초보자 같은 경우는 실패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통적인 비지 같은 경우는 그대로 해도 됩니다만은 전데 간혹 보다 보면요 이게 비지 같은 게 이제 수분이 그 두유같이 뭐랄까 두부를 만드는 그거를 잘 빼지 못했을 때가 있거든요. 기계적으로요. 그랬을 때는 이제 수분이 많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쌀게 같은 거 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쌀게 놓고 하는 방법은 다음 편에 이제 소개할 겁니다. 이걸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채운 다음에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통에 채우시고 마지막에 이제 잘 밟으셔야 됩니다. 이게 산소가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랬을 때 부패 위험이 아마 여러분 이런 그 비지 지금 얘기하는 게요. 뭐랄까요? 제일 쉽고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넣고 밟는 것, 공기만 안 들어가 잘 밟는다는 거. 그런데 이 기술이 없다 보니까 뭐랄까 현장에서 뭐 비지가 있어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도 보관을 못 하니까요.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잘 밀봉하시면요.
제가 이제 지금 6년 전에 이제 것도 이제 쓰고 있거든요. 전혀 부패 아니랍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100년 넣어도 아마 변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조건이 뭐냐? 잘 받는다는 거, 산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잘 밀봉해야 된다는 거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비지 사료 만들기 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 속에 공기 유입했을 때 부패할 확률이 제일 높다. 부패입니다. 부숙이 아니고요. 부패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냄새가 나고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미생물들이 와서 이제 일어나고 그러면 층이 일어나고 제일 위에 층에 보면 거의 뭐랄까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밟으란 말씀,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 제참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뚜껑 닫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통 같은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이게 딱 밀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을 좀 뚜껑이 달린 거 있으면 구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비닐로 하시면 되겠죠. 자, 비지 사용 시기는요, 이게 저장했다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몇 년을 보관해도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오래 보관해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디에서 제가 전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비지공 같은 경우는 뭐 1톤씩 아니면 5톤씩 한꺼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농 같은 경우는 가져와서 못 쓰니까 이제 그런 걸 못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농가하고 해가지고 뭐 한 번씩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저장했다 쓰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몇 년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용 시기는요, 일단은 우리가 그 보관하는 과정에 숙성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원종 미생물 포집하는 숙성 후에 사용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다음 편에 이제 자세히 또 소개할 겁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지 이렇게 밟고 보관했다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비지가요, 그냥 했을 때는 강아지한테 줘도 안 먹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 같은 게 괜찮은데 닭 같은 거 잘 안 먹거든요. 돼지 같은 것도 뭐냐면 이제 한 번 끓였다지만은 어떤 거는 이제 뭐랄까요, 잘 익지 않았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줘도 뭐 무난하게 쓰긴 씁니다만은 저희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미생물을 포집하고 나서 쓴다는 거, 그리고 장기 보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보관했다가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성이라는 과정을 거친 후에 사용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편에 다시 소개할 건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잘 참여한다, 원원종이랑 미생물을 포집하고 나서 숙성 후에 사용한다는 거, 제가 이제 그 사료와 기술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통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반려 사료를 만든다는 그 대개 농가들이 이제 그 뭐랄까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반려 사료 만들어서 먹습니다. 아니면 반려 탭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적으로 보편적인 이제 사료와 기술이 이제 종균 미생물, 우리가 EM이라든가 이런 그 기술센터 같은 데 나눠주는 이제 그런 미생물 넣고 이제 뒤집고 하는 이제 반려 과정, 특히나 이제 사료 같은 사료 기기가 이제 정부에서 융자에서 많이 보조해가지고 이렇게 그 보급돼 있거든요. 발효기라 해가지고. 그래서 넣어서 뭐 3시간에서 뭐 길게는 6시간, 길게는 뭐 12시간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떤 때는 이제 며칠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각각 다르니까요. 그래서 미생물 넣고 이제 사료 넣고 와서 기계로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랄까요, 아니면 이제 삽으로 막 뒤집나든가 해서 반려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이제 반려란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요, 아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원원종 미생물은 포집하고 나서 숙성 후에 쓴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저희들은 자연유기 축사에서는 사료와 기술을 어떠냐면요, 이래 통에다 넣는 겁니다. 이제 미생물 넣는 거 아니고요, 이런 통에다 넣어서 숙성 과정을 통해서, 숙성 과정이 뭐냐면 원원종 미생물을 포집하고 나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죠. 보통적으로 종균 미생물을 넣어서 반려 과정을 끼친다. 그러면 이제 아미노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축이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겠죠. 그리고 종균 미생물을 이제 닭한테 아니면 가축한테 먹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해서 이거를 굉장히 반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많이 보급하고, 이거를 이제 농가들이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반려 과정, 뭐 반려 기기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뒤집고 그런 거 없이, 자, 이렇게 채우고 나서 이제 숙성 과정 동안에 원원종 미생물이란 미생물들이 와서 자연적으로 미생물 와서 여기 포집될 겁니다. 우리가 김치에 미생물 안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김치가 잘 만들어지면 이제 미생물이 유산균이라서 퍼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김치와 같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숙성이라는 과정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반려하지만은 종균 미생물 넣고요. 저희들은 이제 숙성이라는 과정에 원원종 미생물 포집해서 숙성이라고 한다. 이제 그래서 뭐 지식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잃지 안 하고 차이죠. 그러니까 반려와 숙성의 차이라 우리가 보통적으로 김치 얘기할 때 뭐 어떤 때는 반려, 어떤 때는 숙성, 어떤 때는 숙성했다가 또 반려하고 그럼 숙성과 반려 차이가 뭐냐 그러면 거의 대답을 못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앞에 미생물 편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반려와 숙성의 차이를 말씀드렸고 저희들은 반려가 아닌 거의 숙성을 쓴다는 뭐 퇴비도 마찬가지 숙성 퇴비고 저희들은 사료도 숙성 사료입니다. 이걸 이제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원원종 미생물 말씀드렸습니다. 종균 미생물 말씀드렸는데요. 자연에 있는 미생물을 원원종 미생물이라 한다. 여기서 1차 배양한 거를 원종 미생물이라 한다. 그 다음에 또 배양한 거를 2차 배양한 거를 종균 1이라 그런다. 또 이제 3차 배양한 거를 종균 3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종균 2, 종균 3 이렇게 나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미생물 편에서 몇 편을 걸쳐서 자세히 소개했죠. 자, 우리가 보통적으로 자연에 토양에 아니면 숲에 아니면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거를 원원종 미생물이라 한다. 우리가 사람이 거치지 않는. 그러면 첫 번째 채취된 걸 뭐냐? 원종이거든요. 그 다음에 원종에서 배양되기 2차 그러니까 종균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되는 건 종균 2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이염이라든가 미생물 쓰는 것들이 자 원원종을 갖다가 아니면 원종을 갖다가 설탕 넣고 배양하니까 종균 1, 종균 2가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요구르트 같은 건 종균 몇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배양하는 과정에 뭐 넣습니까? 우리가 설탕이라고 하는 아니면 이제 단순한 먹이차가 되거든요. 그런 얘기했습니다. 미생물은 배지에 따라서 미생물은 다 다르다. 그런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현재 농업에서 우리나라 농업에서 좀 뭐랄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좀 뭐하지만은요. 거의 종균 2, 종균 3 뭐 그렇게 쓰거든요. 그 다음에 원원종과 원종과 종균 이렇게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나누질 않거든요. 그대로 이제 배양하는 과정으로 그래 쓰는 것이고 이렇게 또 어원적으로 나눠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 학문적으로 안 나눠 있고요. 제가 이제 앞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78년도 고등학교 2학년쯤에 이제 미생물이란 거 처음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생물이란 개념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80년도 겨울에 이제 미생물을 배우기 위해서 배워야겠다 작심하고 이제 처음으로 제주를 떠나서 기차 타고 배 타고요. 처음으로 육지를 나갔습니다. 어디 갔냐면 수원역에서 내려서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는 여곳 저곳 알아봐도요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미생물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이제 수원역에서 내리고 수원역에서 4시간 동안 지나가서 잡고 미생물 배우려는데 미생물 배울 수 있는 데 있으면 알려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황당한 거죠. 뭐. 지금도 미생물에 대해서 뭐 정확히 안다 뭐 그런 뭐 농업에 많이 씁니다만 그 당시엔 굉장히 뭐했거든요. 미생물에 대한 개념이랄까 그런 것들이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한 4시간 만에 어떤 이제 신사분이 이제 지금에 하면 경기도 진흥원일 겁니다. 기술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간때 허벌판에 거기 있어가 찾아가니까 거기도 거기도 뭐 그런 미생물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가르친 사람 없다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모여서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그 미생물을 다루는 곳을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그 건물까지 찾아갔고 그날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이제 벌써 80년도 겨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서울 농대생 13명하고 이제 하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방에는 이제 농촌진흥청 기획관님하고 이제 같은 방을 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미생물이라는 거를 이제 농가에 알려준 게 제가 80 아시아 게임 끝나고 나서 농산물 파동이 일어나서 이제 87년, 88년 이제 이런 농업, 새로운 농업을 찾아다니는 대체의학이랄까 그 다음에 이제 치유한 농업을 해야겠다. 이제 뭐 우리나라 잘 나가는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의학 아니면 대체의학 아니면 먹거리 그런 쪽에 하시는 분들 찾아다닐 때였거든요. 이제 거기에 2년 반 동안 이제 가락시장에 있으면서요. 그때에 농가에 가서 미생물을 그쪽에 필요한 농가들이었거든요. 그때 뭐냐면 이제 버섯 하는 농가. 그래서 버섯을 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원원종을 분리해서 종균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농가들 처음 알리기 시작해서 지금 왔습니다만은 근데
지금도 이제 이런 원원종과 원종과 종균이 안 나눠 있거든요. 안타깝게도요. 그 다음에 미생물 배양이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앞서도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미생물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요. 자, 비지 어떻게 쓰는지 또 한번 이제 다른 버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